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일요일 오후 다들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몇 가지 짧은 기사들 보고 그리고 금하고 은 차트 관련돼서 좀 보면서 제가 금본위 제도와 이제 은본위 제도 등 이런 제도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고요. 다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은본위 제도가 있었던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JP모건이 은을 상당 부분 매집했었는데 지금도 매집해 놓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 은을 많이 매집했던 뭐 버핏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몇 번에 그렇게 은 매집해 놨던 사례들도 이런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왜 지금 은 가격이 지금 금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지난 몇 년 동안 그게 크게 오르지 않고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와중에 은을 특정 기관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생각, 어떻게 보면 제 뭐 추론이죠. 제 다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전에 한번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유튜브 채널이 어쩔 수 없이 제 주관적인 이야기나 뭐 차트 같은 경우도 다 주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호자산 시장도 사실 대부분 뭐 한 거의 자령 5천만 국민이라고 하면 그 중에 아마 1% 정도가 이 시장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99%는 사실 거의 대부분 대중은 뭐 한 50% 이상은 관심이 없고, 그 나머지 또 한 49%는 이 시장이 굉장히 사기고 투기적 성향이다라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뭐 대다수 전체 국민 중에 사실 50% 이상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생각을 쓸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공부하거나 그 관심을 가질 여력이, 이제 삶의 여력이 없는 인구가 사실 전체의 50%가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하루하루 이제 살기가 빠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사실 금융에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 엘리트 이제 집권 세력들이 하는 행동이 번외로 이야기를 드리면 좀 중산층을 무너뜨리면 그들이 집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왜냐하면 점차 서민이 되고 더 힘들수록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정치나 사실 금융에 관심을 못 가져요. 그러다 보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치가 요새 맞고 틀리고 어떻게 되는지, 뭐 우리가 어떻게 노예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전체 국민의 뭐 50% 이상, 뭐 한 많게는 70%까지 사실 이런 시장이나 금융이나 정치에 관심이 거의 없을 거고, 그냥 이제 하루하루 뭔가 어떤 돈을 쫓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중에 사실 나머지 중에 이제 또 거의 대부분이 99%가 이 시장에 관심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암호자산 시장이 저는 굉장히 발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제가 올해 초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신냉전 시대가 올 거고, 미국 중심으로 뭐 파이브 아이즈 국가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 쪽 진영과 이제 미국 진영 쪽으로 나뉘어서 앞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금융 전쟁을 할 거다. 거기서 이제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큰 축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올해 초나 작년 말부터 드렸었는데, 그것들이 뭐 결국에 제가 이게 뭐 이야기 드린 정세가 제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제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같은 일들이, 뭐 영화로만 보던 그런 바이러스 세상이 우리가 이미 터졌잖아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지났는데 우리는 이미 이거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모든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보수적이지만, 또 막상 그 일이 터지고 나면 대부분의 대중은 그냥 편리함을 쫓아가고 굉장히 빨리 순응하게 돼 있어요. 대중이 가진 습성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영화 같은 일이지만, 불과 몇 달 지났는데 우리는 또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그냥 그런 대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에 디지털 화폐 시대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현금이 없이 완전한 디지털 화폐 시대,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의 시대, 그 통제의 시대로 가는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대중들이 대부분
그런 편리함을 쫓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통제받고 싫다고 생각을 하지만 디지털 화폐가 너무나 편하고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이 너무나 편하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사용되는 시대로 가게 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부분의 인트로에서 늘 제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뒷부분이 조금 이제 처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쭉 해드리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많은 이제 질문들 댓글로 주시고 메일로 주시긴 하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 특정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투자를 했는데 가령 어떤 코인이 어떠냐, 또 뭐 어떤 코인의 전망, 뭐 이건 어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댓글은 답변을 못 드려요. 왜냐면 그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 코인에 가령 중국 코인에 관해서 질문 주신 분들도 많고 한데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거를 별로라고 이야기를 만약 했는데 그게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의사가 아니라 저에 의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를 원망하시게 되고 또 저를 원망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결과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에 따른 그 후회와 그 다음에 뭔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생각에 어떻게 보면 틀을 넓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냥 제가 어떤 건 안 좋고 중국 코인은 별로 이래 전망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절대 안 드린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코인에 대한 전망도 사실 제가 좀 작은 코인은 특히나 안 드린 이유도 더 그렇고 지금 제가 다루는 것들 뭐 XRP,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이제 메이저 위주들은 사실상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암호자산 시장하고 같이 가는 맥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암호자산이 망하지 않으면 이 코인들도 정말 망하기 쉽지 않은 코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암호자산은 계속 가는데 어떤 코인 특정 정말 회사가 돈이 없고 개발이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로 인해 사라져요. 그러면 암호자산 시장은 살아남았고 점차 뭐 300조 시장에서 3000조 뭐 3경 이렇게 커져 가는데 자기가 투자한 코인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다우지수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우지수의 굉장히 시총 상위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미국 다우지수나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작은 이제 갓 상장한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그 회사가 사라지면 똑같이 다우지수가 미국이 안 망해서 엄청 성장을 해도 여러분은 거기 투자하신 분은 결국에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정말 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포트폴리오는 리스크가 큰 만큼 이득이 크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는 여러분 포트폴리오 중에 소량을 베팅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은 이 암호자산 시장이 안 망하면 결국에 망하지 않을 그런 자산에다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투자의 구루들이 강조하는 게 포트폴리오의 분산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약에 안 하시고 내 자산은 뭐 나는 500만 원만 투자하는데 나는 그냥 500만 원 다 어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몰빵할 거야 이러면 암호자산 시장이 아무리 커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디지털 시대, 화폐의 시대가 아무리 빨리 와도 여러분들한테는 돌아가는 그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역시 그 부분도 투자 마인드로 귀결되는데 결국에는 그냥 더 많이 빨리 수익 돈 벌고 싶어서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그 리턴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방송 한번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앞에서 시간을 끌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신냉전 시대 이야기를 몇 개월 동안 또 드렸고 어제 방송에서도 뭐 D10이라는 진영 이제 미국 중심으로 파이브 아이즈 국가랑 이제 뭐 인도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식의 이제 진영들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났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많은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요번에 공산당 정권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 신냉전 시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종식이 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디지털 화폐 시대가 당연히
미국 주도화의 디지털 화폐 시대로 그냥 정리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공산당 정권이 붕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신냉전 시대가 지속이 한 몇 년간 계속 되겠죠. 당연히 중국은 큰 데미지를 이번에 받겠지만 붕괴까지 안 되면 그게 이제 국가의 명운이 페이드아웃 되면서 점차 좀 사그라드는 형태로 가게 되겠지만, 어찌됐던 신냉전 시대가 지속될 텐데, 그러면 D10 진영과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중동 일부, 그다음 아프리카 진영, 뭐 1대1로 그 가고 있는 이런 국가들 위주로 이제 나눠질 거예요. 양 진영으로. 그럼 결국에 지금 중국, 러시아 이제 진영에서 디지털 화폐 시대의 스타트를 끊었죠. 사실 중국이 제일 먼저 국가 디지털 화폐 시대를 끊었고, 그래서 올해 안에 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사실 중국은 스위프트망의 달러 사용을 지금 미국 주도의 제재를 조만간 제가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결국에 일부 아프리카 진영 1대1로 한 데들한테 뭐 이자도 받아야 되고 뭐 하는 것들, 뭐 원자재도 수입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망이 막히면 사실상 디지털 화폐 위안화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뭔가 그들 간에 이제 금융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디지털 화폐 시대를 이 진영에서 굉장히 빨리 할 거예요. 미국의 이번 미중 전쟁으로 이런 제재가 되면 될수록 결국에 이 중국 진영에서 디지털 화폐 시대를 굉장히 가속화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하고 D10 진영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디지털 화폐 시대는 올해 뭔가 스타트를 국가에서 끊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올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뭐 내년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올해 좀 유력하게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요새 뭐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국가보안법부터 이제 딱 스타트를 끄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빨리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 글로벌리즘이 아닌 내셔널리즘, 이제 국가주의 시대, 어떻게 보면 뭐 무역 이제 가령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중국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을 지난 이제 1, 20년간 구축을 해왔던 전체 글로벌 사회에서 지금 이제 뭐 마스크 하나, 아니면 뭐 심지어 이제 미국은 이제 반도체까지도 다 이제 국가 안에서 대부분 핵심은 하자.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그냥 각 나라에서 웬만큼 농수산물이나 이런 이제 식량도 자급자족하는 시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글로벌 리즘 시대에서 내셔널리즘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에 더 급속화가 됐죠. 그 전에 사실 미국이란 나라에서 내셔널리즘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멕시코 장벽을 하고 난민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들, 이제 뭐 그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던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이제 자국으로 기업체들의 공장이나 이런 일자리를 되돌리는 일들을 굉장히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사실 이번 바이러스 이후로 그것들을 더 빨리 가속화하고 국민들을 더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어요. 이제 하나의 적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대부분 뭘 해야 된다, 이제 결국에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명분을 얻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이 방향성은 이랬는데 더 명분을 얻은 것들이 바이러스 시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민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도 이민을 중국 조선족 엄청 많이 받았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많이 받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EU 국가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이민 정책은 점차 명분을 많이 잃을 거예요. 이제 바이러스 시대가 특히 더 그 가속화를 당긴 거고, EU도 결국에 점차, 지금 이미 영국도 브렉시트를 했지만 점차 힘을 잃을 게 이제 자명하죠. 독일이나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어떻게 보면 선도 EU 국가들이 나머지 챙겨야 될 밑빠지는 하수구 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점차 힘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는 또 제일 중요한 게 노동력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로 가잖아요. 결국에 MMT 시대가 가고, 일반 그 사람들이 갖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국가에 존재하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산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민을 받는 이유가 값싼 노동력 때문에 보통 이민을 받고, 그 다음에 글로벌리즘으로 중국에다가 공장에다 의뢰를 하고, 베트남에다 의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노동력 때문에 공장에 가고 하는 것들인데, 이민을 받는 이유도 대충 비슷하죠. 근데 더 이상 이제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민을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심해진 시대, 바이러스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돼서 국경을 개방을 못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가 심지어 노동력도 필요 없어지는 시대라고 하면 이민을 받을 명분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민 정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시대로 점차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리즘에서 내셔널리즘 시대로 가는 게 되게 필연적인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금 없는 디지털 화폐 시대, 이것들이 역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택트, 그리고 대부분 막 믿질 못해요. 그리고 막 회식 문화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뭔가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이런 시대인데, 당연히 이민이 들어오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있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돈을 써야 되면 현금이 없으면 디지털 화폐를 본인 그 신용이나 뭔가 본인 아이디를 등록을 안 하면, 디지털 신분증 등록을 안 하면 디지털 화폐를 쓸 수가 없을 텐데, 한국에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뭐 편의점에서 모두 못 사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없는 시대가 결국에 바이러스 지금 이런 시대와 여러 가지 다 연결돼 가지고 한 번에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시대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좀 보시면 되고, 디지털 신분증과 디지털 화폐 시대는 역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따 이제 XRP의 클라우드 기반 제가 이야기도 드릴 텐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 세계가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인터폴에 지금 뭐 전산의 범죄자 등록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그 국민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사람의 범죄 이력,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보균 내역, 뭐 의료 내역, 이런 전반적인,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재산 내역 같은 경우도 다 등록이 돼서 전 세계가 어느 정도 등급화에, 물론 이제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등급은 또 나누겠죠. 어떤 부처, 경찰 부서에서는 범죄 이력까지 조회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의료기관까지 블록체인 등록된 디지털 신분증 조회가 가능하고,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 안에, 그 블록체인 안에 모든 개인의 정보가 클라우드 안에 다 담기는데, 가령 경찰 정보, 의료 정보, 뭐 이런 것들 중에 어떤 부서에서, 가령 뭐 미국 경찰 쪽 부서에서는 그 사람의 범죄 사실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열리고, 블록체인 이제 기술이 그 섹터 부분만 딱 언락을 시켜주는 형태로 갈 거예요, 기술이. 그래서 뭐 가령 그 재무 쪽, 그 다음에 금융 쪽, 이런 섹터의 정보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만, 사실 우리가 어떤 금융기관에 동의를 딱 해주면 거기서 이제 조회가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 가입을 하건 어디 금융기관 가입을 하건, 우리가 그 회사의 그 중앙 서버에 우리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블록체인 안에 우리가 정보가 우리 주권이 되는 시대고, 그 정보를 그 회사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주는 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아마 의료 그 가령 이제 전염병 관련된 이런 뭔가 바이러스나 이런 의료 기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제적으로 국가에선 당연히 열람을 할 수 있고, 해외 뭐 가령 이제 입국 심사할 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강제로 열람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통제 부분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전 세계가 공유하는 형태로 가게 될 거다. 근데 이게 저는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짧게는 5년, 정말 길게는 10년 안에 완성될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5년이 뭐 금방 가잖아요. 불과 이제 지금 이제 스타트를 바이러스로 확 끊었다고 하면 초반에는 가속도가 훨씬 높으니까 초반 뭐 한 2년 3년 안에 정말 빨리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또 바이러스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금방 아마 사람들이 익숙해질 거야. 디지털 신분증 정말 편하네 이러고, 디지털 화폐 너무 편하다 이렇게 될 거고, 뭐 디지털 화폐 전환하는 건 그냥 혜택 조금만 줘도 너도 나도 쓸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국권하고 신권을 화폐 개혁을 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그것도 그냥 너무나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 내용 좀 정리를 하면, 미중 결과에 따라서 공산당 정권이 붕괴되거나 안 되거나, 어떤 진영이든지 이제 어떤 진영의 승리가 일어나건 결과가 뭐 이제 그 확정이 안 되건, 4차 산업 시대에는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신분증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통제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될 것. 그래서 이 통제 시스템이 너무 부정적으로 뭐 베리칩이다 이렇게 좀 성경에 뭐 이제 종교와 연관시켜서 막 악으로만 규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가령 우리가 이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전염병 같은 경우도 통제 시스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의 GPS 기록이나 통신 기록 다 낱낱이 공개되잖아요. 이미 다 통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신분증 시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가령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그럼 디지털 화폐로 그 사람이 돈을 어디서 썼는지 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하고 있었는지까지 다 체크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의 디지털 신분증에서 여권에서 거기서 걸러낼 거 아니에요. 의료 기록 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동되는 시대로 간다. 그래서 그걸 통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모든 것들은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 너무나 편하지만 가족들 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스마트폰만 보고, 연인 간에서 뭐 스마트폰만 보고, 이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뭐 지하철만 타도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뭔가 사람들 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교감이 없어지고, 이게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건데, 모든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가 필연적으로 가야 될 시스템이고 방향이지만 여기서는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당연히 있죠. 내가 어디에 결제했는지 내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 패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냥 제가 방송에서 다루고 뭐 암호화폐가 어떻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통제 시스템이 어떻다, 그리고 뭐 차트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는 게 그냥 다양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맞고 뭐 하나는 틀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구분하시는 것만큼 되게 우매한 게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틀렸을 때 대비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냥 열어놓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통제 시스템 관련된 것도. 그래서 민주주의 기반의 통제 또는 공산당 진영 기반의 국가 통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공산당이 붕괴가 안 된다고 하면 뭐 1대1로 돈 받은 나라들이나 뭐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공산당 진영 기반 국가의 통제 시스템을 받겠죠.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D10 미국 쪽을 받겠지만 민주주의 기반의 통제를 받는 거고, 지금도 국가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통제냐 이 통제냐 차이지, 결국에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머지않은 기간에 많은 것들이 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몇 가지 짧은 기사를 보면, 아마존 이제 디지털 트러스트 관련 블록체인 특허 신청 승인, 이게 어떤 거냐면, 아마존이 정말 물류가 어마어마한데, 물류나 그 다음에 판매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소비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그 블록체인 장부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았는데 소비자가 그거를 배송 받아가지고 결제를 뭐 환불을 했는데, 이게 블록체인으로 다 관리를 해서 그게 오류가 없게끔 하나의 인간이 수동으로 그냥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디지털 신용이라는 이런 관련 블록체인 특허를 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마존도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마존이 당연히 이런 물류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판매자와 소비자 연결하는 것도 다 블록체인 이제 디지털 트러스트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아마존이 암호화폐를 안 쓸까요? 당연히 암호화폐 쓰겠죠. 근데 이제 그 암호화폐는 뭐 여러 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존이 발행하는, 제가 예상했던 그 초기업들이 발행하는 코인이 있을 것도 같고요. 당연히 아마존이 발행한 아마존 코인만 안 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접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미국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달러 발행하면 그것도 결제되게 하겠고, 그 다음에 XRP도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잘 사용된다라고 하면 XRP도 거기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지금 아마존 로그인하면, 뭐 구글 로그인할 때 이제 구글 로그인해서 여러 대 다 로그인할 수 있는 것처럼,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 로그인, 뭐 카카오 로그인, 여러 가지 로그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 시대에는 그냥 블록체인, 그래서 XRP가 더 디지털 커런시, 이제 브릿지 커런시로 전 더 좋게 보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그 블록체인 상에서 통용되고 해야 될 텐데 그것들을 중간에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아마존에서 아마 여러 코인들이 사용이 될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신뢰가 확보된 이제 그런 코인들만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미래를 우린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리플 클라우드 기반 결제 솔루션이 나온 지 이제 며칠 된 기사인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요번에 이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가 됐고, 그 다음에 리플사도 해외 출장을 가고 하드웨어 기반으로 뭐 ODL을 설치해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 기반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뭔가가 있어야 그것들 설치를 이제 했었는데, 지금 그것들이 용이해지지 않은 시대로 왔잖아요. 비행기도 안 뜨고 그 다음에 언택트고 뭐 출장 이제 화상 회의를만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하드웨어 설치하지 않고도 그냥 리플렛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것들을 서비스한다. 근데 리플사가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바이러스가 터지고 클라우드 기반을 몇 달 만에 준비해서 이걸 냈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고, 이 클라우드 기반은 이미 그동안에 뭐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여러 군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초반에는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점차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면서 비용 경쟁이 점점 되면서 싸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버 이제 구축도 많이들 했기 때문에 더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데, 결국에 리플사가 초반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기에는 비용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 은행들이 클라우드 기반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하드웨어에 뭔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특히나 은행권들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예전에 은행들한테 어떻게 보면 은행한테 영업을 해야 되니까 보수적인 그런 쪽에 하다가, 이제는 언택트의 시대가 왔고 때를 왔고 이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처럼 그런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리플사가 준비해왔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는 다 해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놨다가 이제 딱 타이밍을 맞춰서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가 뭐 제가 사용을 해봤던 이제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리플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이게 딱 나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하고 이제는 세상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딱 맞췄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다 간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같은 맥락에 하고 있는 거고, 리플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리플 바라고 할 수 있는, 자꾸 그렇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IT 쪽에서 계속 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준비를 안 하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XRP 차트, 뭐 로그 차트인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리플 바닥이 어딜까요? 언제 갈까 하는데 사실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거는 사실 뭐 저한테 물어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제가 모른다고 하면 그 방송 왜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제 능력 바뀌고, 이게 요번에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한 이쯤 채널까지 뭐 한 달, 그럼 거의 8, 9월 정도 되죠. 채널 더 뚫고 지나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 시장 자체가 리플사가 지금 클라우드 기반 이런 것들도 또 준비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나하나 잘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린 이 정말 거대한 큰 궤가 있잖아요. 미국 진영과 중국 러시아 진영,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이 시대.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모든 것들이 뭐 아마존에서 디지털 트러스트 이런 것부터 다 연동된 게, 결국에 디지털 화폐 시대로 넘어가면 결국에 실사용에 있는 코인들은 결국에 그 가치를 입증을 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 자체는 물론 지금은 조작인 시장이지만 결국에 조작인 시장에서 가치가 입증이 돼서 누구나 대중이 진짜 이런 시대가 왔네, 그리고 야 이 기업은 누가 봐도 괜찮은데 라고 하면, 세력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그때 가격을 안 올리면 가격이 알아서 수요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조작을 해서 올려가지고 뭔가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이미 시대가 너무 디지털 화폐 시대나 대중이 다 눈치채버리는 시대로 와버리면 그들도 안 올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시대들이 지금 오고 있고, 결국에 등 떠밀려서 세력이 가격을 올려야만 하는, 지금은 이제 조작인 건 저는 확실하다고 보지만 어쩔 수 없이 조작을 더 늦출 수 없고 올려야만 하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차트 모양새는 제일 좋아요. 지금 여기 이제 올라와 있고 장기 이평선들 다 위에 안착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장기 이평선 안착을 해서 진짜 이번에 이제 좀 올라간다 가 되면 이제 알트 불장인 거고, 만약에 이게 또 장기 이평을 가다가 여기 맞고 아니 뭐 여기를 뚫고, 이게 지금 제가 그어놓은 게 어떻게 보면 지지와 저항선들인데, 이걸 가다가 하다가 뭐 뚫고 다시 떨어져요. 또 여기까지 아예 진바닥까지, 또 여기가 뭐 진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세력들이나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세력이 더 이상 대중들이 눈치챌 수밖에 없는, 그래서 등 떠밀려서 올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시간적 여유가 더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암호화폐 자산 시장의 시총 상위 것들은 대부분 다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코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조작인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타임라인에 시간 여유가 더 있어서 아직은 대중이 눈치채기까지 시간이 더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행보해서 더 많은 개미를 떨궈내고 가야지 라고 하는 그들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안 올라가는 거다 라고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제가 100% 맞는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늘 제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충분히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제 이야기라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목소리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제 채널에서 오면 설득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저한테도 빠지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주체적으로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댓글들은 저한테 언제나 굉장히 도움이 되고 환영하니까, 그런 굉장히 건설적인 토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한테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되 나름의 본인의 논리를 이제 저한테 주시면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댓글도 달아드리고, 제가 저도 더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 그런 글들은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어떻게 보면 제 나름의 굉장한 뇌피셜이고 제 나름의 많은 추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걸러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은 차트예요. 그리고 지난 화폐의 역사를 보면 유럽이 고대 로마 시대의 금의 부족으로 은본위 제도에 가까운 정책. 그래서 뭐 사실 금본위가 먼저 있었냐 은본위가 먼저 있었냐 저도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은본위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은이 은본위 제도를 떠나서 은 자체가 1980년대에 뭐 굉장히 유명했죠. 헌터 형제가 은을 대규모 매집했다, 이거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 사례는 17년 뒤에 워렌 버핏, 이제 버크셔웨이가 은을 매집했던 것.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세 번째가 JP 모건, 우리가 잘 아는 JP 모건이 은을 대규모로 실물 매집을 했죠. 근데 JP 모건의 유죄가 성립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현물 은을 매집을 하면서 종이 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 공매도로 계속해서 은값을 떨궈서 싸게 매집을 해서 대량을 매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이상하게 봤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신용화폐의 몰락에 맞춰서 오랜 기간 은을 매집을 해놓은 JP모건이 여러 가령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금본위로 돌아가건 은본위로 돌아가건 어떻게 하나가 될 테니 우리는 은을 매집을 해놓자, 뭐 이런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은 차트를 보면 은 차트는 이래요. 지금 금은 이렇죠. 금은 물론 지금 거의 더 오래된 역사가 오래니까 2005년부터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지금 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안 올랐어요. 가격 자체가 오르지 않고 심지어 뭐 이때 더 떨어졌다, 거의 지금 이 가격인데, 이 가격이 언제냐면 2010년대 2008년대 은 가격이랑 똑같아요.
근데 금 가격은 지금 2008년도 대비하면 거의 이때 하면 거의 지금 800불에서 2배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금과 은이 심지어 은이 산업적으로도 더 많이 쓰이고 굉장히 은의 활용도도 높은데 은 가격은 안 올랐잖아요. 근데 JP모건은 매집을 했다. 그래서 제 이제 뇌피셜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지금 요번에 연준 그 이사를 그 트럼프가 이번 2명 지목을 했는데 쉘턴 이사 자체가 또 디지털 달러에 대한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리고 근본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근본위로 뭔가 한다는 것들이 지금 여러 나라들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데들 금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위가 굉장히 돌아가는 게 페이크성으로 쓰고 실제로는 은본위 제도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닌가, 미국이 그런 주도하에. 그래서 은을 매집해놓은 JP 모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미국이고, 그래서 은본위 제도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 디지털 화폐에 당연히 뭔가 쓰이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 개 뭐 후보들을 해놨죠. 거기에 뭐 리플사도 들어가 있고 핀테크 회사들 이제 여러 개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은본위 제도의 뭔가 디지털 화폐 기반이 그 기반 자체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르는 거니까 남들이 다 뭔가 근본위에 대한 생각은 조금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사실 근본위를 되든 은본위든 사실 우리들한테 뭐 큰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실물 금은은 다 조금씩 이제 가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좀 이 부분은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뇌피셜로 의견을 들은 거니까 이 정도로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주말 마무리 하시고 또 다음 주에 굉장히 폭넓은 여러 가지 재밌는 인사이트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어슴새벽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